고객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교장 선생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영수증, SNS 캡처 이미지, 그리고 그 모든 증거 위에 찍힌 이름 하나. 오희진. 정선희 씨, 대체 무슨... 조인숙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앞에 둔 노교사가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실 앞에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며느리 오희진 씨가 제 남편과 2년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반찬 팔아서 만든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다니고 명품 사고 골프장 다녔어요. 말도 안 돼. 희진이가 그럴 리... 오늘도 갔습니다. 제 남편이랑 둘이서 강원도 골프장으로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아침 7시 병수가 희진과 함께 골프백을 차에 싣는 사진. 맘카페 지인이 보내준 제보 사진이었죠. 이 순간에도 저희 회사 법인카드로 그린피 결제되고 있을 겁니다. 조인숙 선생님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파크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예약증, 샤넬, 에르메스 명품 구매 영수증, 그리고 오늘 아침 예약된 골프장 이용권. 선생님은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셨죠. 근데 선생님의 며느리는 지금 다른 사람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골프 치는 동안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교장실에서의 대화가 모든 판을 뒤집을 거라는 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희입니다. 42살이고요. 지금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제 이유식 브랜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4년 봄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제대로 싸워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 그러니까 벚꽃이 한창 피던 그 봄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10년째 지켜온 루틴이었죠. 맘카페에서 주문받은 이유식 120팩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당근, 단호박, 소고기를 손질하고 믹서에 갈고 소분해서 냉동하는 작업. 손은 차가운 물에 시렸지만 이 일이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손맛을 믿고 주문해주는 엄마들이 있었고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이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오후 3시에 남편 병수가 차린 IT 스타트업 오픈 행사가 있었거든요. 회사 이름은 에이블테크. 3년 전부터 병수가 꿈꿔온 사업이었고 저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려고 제 반찬 가게 수익금과 친정에서 받은 유산 2억 3천만 원을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병수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선희야, 이 회사 절반은 너 거야. 우리 같이 키우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 재킷. 백화점에서 산 건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42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몇 개 생기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하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공유 오피스 9층 에이블테크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입구에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서니 직원들과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병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아, 저기 제 아내 왔네요. 선희야, 이쪽으로 와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병수 옆엔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서 있었어요. 병수가 소개했습니다. 여기 저희 시드 투자자분들이세요. 김 대표님,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백병수 대표 아내 정선희입니다. 제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김 대표라는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부인께서도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반찬 가게 운영하고 있고요. 수제 이유식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요즘 수제 이유식 장사 잘 되죠? 좋으시겠네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병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뭐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소소하게 하는 거죠.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순간 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같은 말을 건넸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수의 그 한마디로 저는 사업가에서 집에서 애나 보는 아줌마로 격화됐거든요. 투자자들이 자리를 옮기고 저는 병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사업도 엄연한. 선이야, 여기선 좀 조용히 해. 투자자들 앞에서 이미지 관리 좀 하자고. 병수는 제 말을 자르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무실 한쪽 벽면엔 회사 연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1년 설립, 2022년 시드 투자 유치, 2024년 오피스 확장, 그리고 그 아래엔 창업 멤버 사진이 있었죠. 백병수 대표, 강도윤 CFO, 오이진 디자인 팀장.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2억 넘게 투자한 회사인데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확인해 볼 게 많았거든요. 행사장 한쪽에서 와인을 따르는 여직원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세련된 베이지 블라우스에 검은 팬츠를 입고 있었고 목에 두른 스카프가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부인이시죠? 저는 디자인 팀장 오이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희진은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회사 행사 오실 때는 조금 더 브랜딩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투자 유치하는 단계라서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브랜딩이요? 네, 뭐랄까. 너무 생활감 있는 느낌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요. 이해하시죠? 희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직원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생활감 있는 느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반찬 냄새 풍기는 아줌마, 세련되지 못한 촌스러운 사람. 그런 의미였죠. 행사는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과일을 집어먹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병수는 투자자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희진은 능숙하게 회사 소개 자료를 나눠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회사에서 저는 투자자도 아니고 공동 창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CEO 아내, 그것도 좀 부끄러운 아내였던 거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병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 회사 지분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을까? 왜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을까?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회사 설립할 때 병수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보관해둬라며 준 서류 뭉치였어요. 저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투자 계약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정선이 지분 15%, 겨우 15%였어요. 제가 투자한 돈이 전체 자본금의 80%가 넘는데 지분은 15%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한 권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에이블테크 오픈 행사. 내 이름은 없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확인할 것 지분 구조, 자금 흐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알았거든요. 이건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요. 새벽 4시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어요.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칼날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0년간 이 칼로 수만 개의 채소를 썰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이 칼이 채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베어내야 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톡, 톡, 톡. 칼 소리가 새벽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선이, 네가 무너지든 그들이 무너지든. 오픈 행사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엔 병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병수의 귀가 시간, 회사 관련 대화, 휴대폰을 보는 빈도.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게 쌓이면 패턴이 되더라고요. 2024년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주문받은 김치찌개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죠. 에이블테크 법인카드, 파크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148만 원 결제. 처음엔 잘못 온 알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 부가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148만 원짜리 호텔방. 저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에이블테크 법인카드, 제 이름이 부계좌로 연결된 그 카드로 결제된 거였습니다. 창업할 때 병수가 회사 경비 처리 편하게 하려고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며 만든 카드였죠. 저는 재빨리 카드 앱을 열어 최근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결제 내역이 주르륵 떴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5성급 호텔 결제, 파크 하얏트, 신라 호텔, 포시즌스.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었어요. 투자자 접대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수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일 힘들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시네. 응. 투자 유치건 때문에 미팅이 많아서. 피곤하네. 병수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오늘 카드 알림이 왔더라고요. 호텔 결제요. 파크 하얏트에서 148만 원. 병수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더니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투자자 미팅이면 호텔도 쓰고 그러는 거지. 사업 해본 적도 없으면서 참견하지 마. 아니, 참견이 아니라 법인카드 부계좌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알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선이야. 병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어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회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작 호텔비 몇 번 썼다고 뭐라는 거야? 집에서 애나 보고 이유식이나 만들면 되지. 회사 일까지 간섭하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애나 보고 두 번째로 듣는 그 말이었어요. 오픈 행사 때 투자자 앞에서 했던 그 말과 똑같았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 방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카드 내역을 또다시 확인했어요. 148만 원짜리 호텔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만 해도 7번이었어요. 그리고 호텔 결제 사이사이에 명품 브랜드 결제도 보였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한 번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다음날 아침, 저는 맘카페 동업자인 나기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현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였고 배송관리와 정산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똑 부러지고 현실적인 분이라 이런 일을 상담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언니, 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오후에 창고로 와. 내가 커피 사줄게. 오후 3시 저는 맘카페 배송 창고로 기현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창고 한쪽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드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언니는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이야, 이거 투자자 접대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 회사 회계 쪽에 물어봐야지. 법인카드면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냐. CFO한테 물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 CFO, 병수의 대학 선배이자 회사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린 뒤 연결됐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도윤 씨. 법인카드 결제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카드요? 왜요? 제 이름으로 된 부계좌에서 알림이 자꾸 와서요. 호텔이나 명품 브랜드 결제가 좀 많더라고요. 회사 경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그건 대표님 결제 사항이라서 제가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회사 내부 정보라서요. 내부 정보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인데요. 그래도 법인 업무니까 대표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기현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선이야, 이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CFO가 사모님한테 서류도 안 보여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 카드 알림 캡처하고 결제 내역 전부 저장해둬. 그리고 혹시 회사 서버 접근 권한 있어? 없어요. 처음부터 안 줬어요. 기현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너무한다. 내 돈으로 차린 회사인데 이게 뭐야?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알림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가맹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표로 만들었고 패턴을 분석했어요. 목요일 저녁 7시 9시 사이 호텔 결제가 가장 많았고 금요일 오후엔 명품 브랜드 결제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저는 가끔 SNS를 하는데 회사 직원들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11시쯤 희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파크 하얏트 호텔 로비였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목엔 에르메스 팔찌가 보였고 배경으로 호텔 로고가 살짝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스토리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과 날짜를 대조했어요. 6월 13일 목요일 파크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148만 원 결제. 그리고 같은 날 오후 8시 32분 희진의 스토리 업로드. 일치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캡처한 이미지를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파일명을 0613 증거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오이진 SNS, 파크 하얏트, 에르메스 팔찌 6월 13일. 새벽 1시가 넘어서 희진의 스토리가 삭제됐습니다. 아마 누가 봤을까 봐 지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저장해뒀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11시가 되면 희진의 SNS를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알림이 올 때마다 즉시 캡처하고 엑셀에 기록했어요. 패턴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호텔, 금요일 오후 명품, 토요일 밤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그때마다 희진의 SNS에는 비슷한 장소의 사진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증거 파일이 47개나 모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명품 결제 내역, SNS 캡처, 카드 알림. 모두 날짜와 시간,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 총액을 계산해 봤을 때 3개월간 사용한 금액이 124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반찬 만들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병수와 희진은 제가 5개월간 벌 돈을 단 3개월 만에 호텔과 명품으로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제가 잠을 줄여가며 만든 이유식, 새벽 4시에 일어나 썬 채소들, 손이 시리도록 씻은 냉동팩들. 그 모든 게 누군가의 하룻밤 호텔리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증거 47개, 총액 1240만 원. 이건 불륜이 아니라 횡령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기업 법무와 횡령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았거든요.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라는 거요. 2024년 9월, 가을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회계법인을 찾아갔어요.
30평 남짓한 사무실에 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이 있는 작은 곳이었지만 기업 재무 분석을 전문으로 한다는 평이 좋았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들어서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회계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정선희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제 통장 이체 내역, 친정유산 입금 증명서, 그리고 지난 3개월간 모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 회계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선희 씨, 이 회사 설립 자금이 총 2억 8천만 원인데 그중 선희 씨가 투자한 금액이 2억 3천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 이유식 사업 수익금 8천만 원이랑 친정에서 받은 유산 1억 5천만 원을 합쳐서 넣었어요. 그럼 지분이 82% 정도 돼야 정상인데 실제 지분은 15%로 등록돼 있네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회계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회계사는 계속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카드 내역인데요. 호텔이랑 명품 구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부 업무용인가요? 아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인적인 용도예요. 남편이랑 회사 직원이 함께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니까요. 회계사는 노트북을 켜서 엑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카드 내역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결제,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리무진 서비스. 숫자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사용 금액이 3,840만 원이네요. 이 중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게 얼마나 되죠? 거의 전부요. 투자자 미팅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같은 호텔만 반복적으로 쓰거든요. 회계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 씨, 이거 심각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특히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드머니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날짜별랑 목별로 분류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회사 내부 결제 라인도 확보하면 좋고요. 결제 라인이요? 네, 법인카드를 쓸 때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증거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계법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회사 서버에 접근할 방법 없을까요? 결제 라인 확인하려면 내부 시스템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네가 직접 들어갈 순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할 텐데. 잠깐만, 내가 아는 사람 있어. IT 쪽 일하는 친구인데 백업 서버 복구 같은 거 전문이거든. 정말요? 응. 근데 이거 불법 아니야. 괜찮겠어? 회사 지분 15%라도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 주주로서 열람 권한은 있을 거예요. 기현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이야, 친구가 도와줄 수 있대. 근데 조건이 있어. 회사 서버 주소랑 계정 정보 줄 수 있어? 제 계정은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백업 서버에 접근하면 돼. 보통 회사들은 데이터 백업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든. 거기 접근 권한만 있으면 삭제된 파일이나 로그도 복구할 수 있어. 저는 그날 밤 병수의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병수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켜지자 저는 재빨리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백업, 서버, 클라우드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메일 하나가 걸렸습니다. 제목은 에이블테크 클라우드 백업 설정 완료. 발신자는 IT 관리 업체였어요. 메일 본문엔 서버 주소와 관리자 계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사진 찍고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현 언니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찍어온 서버 정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백업 파일 용량이 꽤 크거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가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법인카드 결제 로그예요.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처리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화면엔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된 결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사용처, 승인자. 그리고 사용 목적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투자자 접대, 해외 출장, 마케팅 비용. 하지만 실제 사용처는 파크하야트, 샤넬, 에르메스였습니다. 이거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내 메신저 로그였어요. 회사 메신저 백업 파일인데 삭제된 대화도 복구됐어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병수와 희진의 대화 내역을 발견했어요. 날짜는 7월 25일이었습니다. 백병수 오늘 저녁 7시 파크하야트 오케이. 오이진 내 대표님 이번엔 좀 더 비싼 걸로 주문해 주세요. 백병수 알았어. 카드 내가 끊을게. 오이진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도 출력해 주세요. 전부요. 그날 저는 총 24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로그,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수증, 이미지 파일. 모든 게 날짜와 시간이 일치했고 증거로서 완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보였어요.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이건 불륜이 아니라 범죄였고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로그랑 메신저 대화 내역이요. 이거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해요.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2024년 9월 28일.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 강도윤 CFO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강도윤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혹시 최근에 회사 서버 접근하신 적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떻게 접근해요. 권한도 없는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외부 IP에서 백업 서버 접근 로그가 떠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IT 업체에서 점검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들켰다. 이제 그쪽에서도 움직일 거야.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서버 접근한 거 들킨 것 같아요. 어젯밤에 CFO한테 전화 왔어요. 뭐? 그럼 빨리 증거 제출해야 하는 거 아냐?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갈게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높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병수의 회사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 회사는 제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증거적으로, 사실적으로. 지하철 안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백병수, 이제 끝이야. 2024년 11월 초,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오이진의 시어머니, 조인수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로요. 조 여사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학교 교장으로 3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아온 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평이 자자했어요.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장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받더니 무슨 일로 교장 선생님을 찾으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희진 씨 시어머님이시라고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희진 씨요. 잠시만요. 잠시 후 조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조인숙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정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직접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조금. 희진이 관련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가 말했어요. 내일 오후 4시에 교장실로 오세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날 오후 저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교문을 지나 본관 2층 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책장 가득 교육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고 벽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조 여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회색 경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금태 안경이 지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앉으세요, 정선희 씨. 감사합니다.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 여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희진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법인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영수증, SNS 캡처 이미지, 그리고 사내 메신저 대화 로그가 들어 있었어요. 조 여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 여사는 봉투를 받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파크하얏트 호텔 148만 원, 샤넬 청담점 320만 원, 에르메스 본점 450만 원. 조 여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제 남편과 희진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을 예약하고 명품을 구매한 내역입니다. 2년간 총 3,840만 원을 썼어요. 조 여사는 말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희진의 SNS 캡처 이미지, 파크하얏트 로비에서 찍은 샴페인 사진, 에르메스 팔찌를 찬 손목,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조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희진이 올린 사진인가요?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가 삭제한 거예요. 제가 캡처해뒀습니다. 조 여사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사내 메신저 대화 로그에 도달했어요. 병수와 희진의 대화. 이번엔 좀 더 비싼 걸로 주문해주세요. 알았어. 카드 내가 끊을게. 조 여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 조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선희 씨, 혹시 이걸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가요? 가정사를 학교로 가져오신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이건 가정사가 아닙니다. 범죄예요. 범죄라뇨? 제가 투자한 돈으로 만든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겁니다.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리고 희진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썼고요. 조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희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선생님,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요. 증거라는 게 조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혼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조 여사가 희진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당연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게 뭔가요? 정직과 도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며느리가 그 정직과 도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남의 돈으로 명품 사고, 호텔 다니면서 학교에선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조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희진이 최근에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기현 언니 친구가 복구해준 카카오톡 백업 파일이었어요. 이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이진 남편 오빠,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어?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줘. 나 요즘 회사에서 부수입 좀 있어서 괜찮아.
남편 오이진 부수입. 무슨 일 하는데? 오이진 그냥 회사 일 좀 도와주고 받는 거야. 걱정 마. 조 여사는 그 메시지를 보더니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수입이라뇨. 이게 무슨... 선생님, 희진 씨는 남편한테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호텔 다녀서 부수입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아는 며느리의 모습인가요? 조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조 여사는 그 학생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선희 씨, 당신은 지금 저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증인이 되어주세요. 증인이요? 네. 저는 제 남편과 희진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의 증언이 필요해요. 희진 씨가 평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조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고발합니까? 가족인데. 선생님, 가족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근데 정작 선생님의 가족이 그걸 무너뜨리고 있으면 선생님의 30년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말에 조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 여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교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불안했습니다. 조 여사가 거절하면 어쩌지? 가족을 선택하면?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조 여사의 떨리는 손, 붉어진 눈과 창밖을 바라보던 그 표정, 그 안엔 분명 갈등이 있었거든요. 3일 후, 조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선희 씨, 저 조인숙입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오세요. 위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는데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조 여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네, 선생님. 조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선희 씨, 저는 3일 밤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뭐가 맞는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 여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30년간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라고. 근데 제 며느리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조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겁한 겁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진을 가문에서 내보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 여사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선희 씨,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 이건 개인 불륜이 아닙니다. 도덕의 파괴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바로잡겠습니다. 그날 저는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교장 조인수. 그녀는 이제 적의 가족이 아니라 제 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새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의 시작이었어요. 조 여사와 첫 만남 이후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에서, 때로는 학교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작전을 짰죠. 선희 씨,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요. 조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이라뇨? 희진이와 당신 남편이 함께 있는 순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내역과 메시지만으로는 업무상 미팅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호텔방에서 둘이 있는 걸 직접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잡는다는 건 위험했어요. 감정이 폭발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 말이 맞았습니다.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습니다. 조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학교 공문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서울교육청 주최 교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콜레드 호텔이에요. 1박 2일 일정이고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희진이 회사가 그 근처 아닌가요? 강남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희진이와 당신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그 호텔을 예약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요. 저는 조 여사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시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도하죠? 회사 내부 사람 중에 당신 편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들 병수 편이에요. 그럼 외부에서 유도해야겠네요. 희진이가 자주 가는 호텔이 어딘가요? 저는 카드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파크 하얏트요. 거기 제일 많이 가요. 좋아요. 그럼 파크 하얏트를 예약할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 시기에 만실이 되도록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호텔을 찾을 거고 콜레드 호텔이 가장 가까우니 거기로 가겠죠. 조 여사의 치밀함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교육자였지만 전략가이기도 했어요. 제가 파크 하얏트 만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맘카페 동업자분 있다고 하셨죠? 그분 네트워크 활용하세요. 단체 예약을 여러 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소하면 되고요. 저는 기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작전까지 짜네. 언니,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내가 맘카페 단체 모임 예약한다고 하면 돼. 2월 15일 파크 하얏트 스위트룸 5개 예약 넣을게. 감사합니다, 언니. 계획은 착착 진행됐습니다. 1월 말 기현 언니가 파크 하얏트에 단체 예약을 넣었고 2월 15일 전후로 스위트룸이 모두 만실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이름은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정선희 씨, 준비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충분히 고소 가능해요. 고소장은 언제 제출하면 좋을까요? 현장 확보하고 나서 바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증거와 현장이 동시에 제출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문서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고소장 초안입니다. 피고소인은 백병수, 오이진 2명이고요. 혐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 목록은 여기 첨부돼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법인카드 결제 내역, 사내 메신저 로그, SNS 캡처, 호텔 영수증. 모든 게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로 준비한 건데요. 김 변호사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 반환 요구서입니다. 선희 씨가 투자한 금액 기준으로 지분을 82%로 재조정하고 대표이사직도 선희 씨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함께 제출하나요? 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도망칠 구멍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물리적으로도 무거웠지만 의미적으로도 무거웠습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는 순간 제 결혼 생활은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2월 16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두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선희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2월 15일에 뵙겠습니다. 조인숙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저는 뜨거웠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라는 확신. 2월 10일, 회사에서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병수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2월 워크숍 안내였습니다. 에이블테크 임직원 여러분께 2월 1516일 양일간 여의도에서 회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숙소는 콜레드 호텔이며 참석 필수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대표 백병수,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파크 하얏트가 만실이 되자 병수는 콜레드 호텔을 선택했어요. 저는 즉시 조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호텔 맞습니다. 콜레드 호텔이요. 좋습니다. 그럼 15일 저녁 8시에 로비에서 만나죠. 네, 선생님.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도윤 CFO였어요. 사모님, 저 강도윤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사모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회사 관련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도윤은 병수 편이었어요. 분명 회유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오세요. 다음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강도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강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모님, 저도 다 압니다. 사모님이 증거 모으신 거, 변호사 상담받으신 거, 그리고 고소 준비하신 거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회사 규모가 작잖아요. 소문은 금방 돕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모님 입장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네. 대표님이 잘못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명백한 횡령이에요. 저도 CF로서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가요? 강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 분할 7,030으로 사모님께 드리고 회사 지분도 35%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신 형사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35%요? 네, 솔직히 82%는 너무 과한 요구예요. 회사 키운 건 대표님 노력도 있었으니까요. 35%면 충분히 공정한 제안 아닌가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제가 바보로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제 돈 2억 3천만 원으로 회사 만들어 놓고 지분 35% 주면 감사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3,840만 원 횡령한 건 그냥 덮고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고소하면 언론에 나가고 회사 이미지 망가지고 결국 다 같이 망합니다. 망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제 돈 돌려받고 범죄자 처벌받게 하는 것. 사모님, 강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회사 자금 일부 개인적으로 쓰신 거 있잖아요. 반찬가게 재료비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120만 원이죠. 제가 이미 돌려놨어요. 작년 12월에 회사 계좌로 입금했고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강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 씨, 2월 16일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피고소인은 백병수, 오이진, 그리고 당신이요. CFO로서 횡령을 묵인하고 방조했으니까요. 저까지요? 네. 결제 라인에 당신 서명 있잖아요. 공범입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강도윤이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2월 15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2025년 2월 14일. 내일 모든 게 끝난다. 2025년 2월 15일.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오후 7시 저는 여의도 콜레드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가방 안엔 증거 서류, 녹음기,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해준 고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비 안쪽 소파에 조 여사가 앉아 계셨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조 여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왔군요. 선희 씨. 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물론입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제대로 해야죠. 조 여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희진과의 문자 대화였습니다. 조인숙 희진아, 너 오늘 어디 있니? 오희진 어머님, 저 회사 워크숍 왔어요. 콜레드 호텔이요. 조인숙 그래? 나도 마침 교장 세미나로 거기 왔다. 방 번호가 어떻게 되니? 오희진 네. 저희는 1508호예요. 근데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뵐게요. 조 여사는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1508호입니다. 15층이네요. 확인됐네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고급 호텔 특유의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1508호는 복도 끝에 있었어요. 조 여사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문 두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룸서비스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복도 한쪽에 있던 룸서비스 카트를 가져왔습니다. 빈 카트였지만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보였어요. 저는 카트를 밀며 1508호 앞에 섰습니다. 조 여사는 제 옆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제 남편이 있고 그와 함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희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저희 주문 안 했는데요.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무료 디저트입니다. 잠시만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로 희진이 보였어요. 하얀 가운을 걸치고 머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한 직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병수가 보였습니다. 역시 가운 차림이었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희진아. 조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얼음 같은 목소리였어요. 나와라.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 회의하고 있었고 회의를 가운 입고 하니? 조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희진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병수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선이야, 너 어떻게 여기를? 저는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 제가 새벽에 반찬 만들고 이유식 팔아서 먹여 살린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와 가운을 입고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당연히 왔죠. 제 남편이 제 돈으로 만든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놀고 있는데 안 올 수가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영수증, 메신저 대화 로그. 그리고 그걸 바닥에 던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2년간 3,840만 원. 제가 잠 줄여가며 번 돈으로 당신들 호텔비 냈네요. 참 잘하셨어요. 병수는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선이야, 이건 정말 오해야. 우리 회의하고 있었고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회의요? 조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의를 2년간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호텔에서 하니? 그것도 스위트룸에서. 백병수 씨, 당신 정말 뻔뻔하군요. 교장 선생님, 이건 제 가정사입니다. 상관 마세요. 가정사? 조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남의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게 내 가정사가 아니고 뭐냐? 그리고 이건 불륜만의 문제가 아니야. 횡령이고 범죄야.
조 여사는 희진을 돌아봤습니다. 오희진. 네, 어머님.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 볼 면목이 있니? 그 말에 희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랑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 조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을 법인카드로 사니, 사랑을 명품으로 계산하니, 네가 받은 샤넬백, 에르메스 팔찌, 루이비통 가방, 전부 다른 사람 돈이야. 남의 아내가 새벽에 반찬 만들어서 번 돈으로 너는 명품을 샀어. 희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수가 다시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회사 돈을 좀 썼지만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일시적으로요? 저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2년간 147건. 일시적인 게 147번이나 반복되나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당신이 희진 씨한테 보낸 메시지. 다음엔 더 비싼 걸로. 이게 일시적인 실수예요? 저는 서류를 병수 얼굴에 던졌습니다. 병수는 서류를 피하지 못하고 맞았어요. 선이야,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고. 이야기요? 좋아요.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제가 2억 3천만 원 투자한 회사인데 왜 제 지분은 15%밖에 안 되죠? 예,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죠? 그건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제 돈으로 회사 차려놓고 제 이름은 지워버리고 그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랑 놀 생각이었죠.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진이 갑자기 병수에게 소리쳤어요. 대표님, 법인카드 결제한 건 당신이잖아요. 저는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병수가 희진을 돌아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제가 명품 사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당신이 먼저 사준 거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병수와 희진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편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조 여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선희 씨, 이제 됐어요.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나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수를 바라봤어요. 백병수, 2월 16일에 고소장 제출됩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옥 갈 준비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가 저희를 찍고 있었어요. 저는 CCTV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녹화됐습니다. 가운 입은 병수, 샤워한 희진, 그들의 변명, 서로 물어뜯는 모습. 증거로서 완벽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조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알고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와 저는 김혜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현장 확보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고소장 제출하죠. 알겠습니다. 준비해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2025년 2월 15일 가운 입은 그들을 봤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2025년 2월 16일 오전 10시 저는 서초동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가 동행했고 조 여사도 함께 가주셨어요. 고소장 접수 번호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고소장 제출 직후 병수에게서 전화가 50통 넘게 걸려왔습니다. 문제도 쏟아졌어요. 선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야기 좀 하자. 미쳤어. 고소를 진짜 했어.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보냈어요. 모든 연락은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에이블테크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들고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서버, 회계 장부. 모든 게 압수됐어요.
병수는 그날 밤 제게 또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말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카드가 나왔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였어요. 에이블테크의 주주는 총 4명이었습니다. 백병수 50%, 정선이 15%, 그리고 2명의 초기 투자자가 각각 20%, 15%. 하지만 저는 이미 두 투자자를 만나 설득했었어요. 제가 투자한 2억 3천만 원의 출처를 보여주고 병수의 횡령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죠. 이 회사는 범죄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두 투자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 위임장을 넘겼어요. 횡령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 가치가 폭락할 게 뻔했고 그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3월 5일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김혜린 변호사, 기현 언니, 그리고 조 여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병수는 이미 와 있었고 강도윤 CFO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병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선이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1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라면 왜 제 돈으로 다른 여자랑 호텔 다녔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고소까지 할 일이야?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되잖아. 재산 분할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보이죠? 제가 2021년에 회사에 입금한 2억 3천만 원. 그리고 회사 총자본 2억 8천만 원. 제 기여도가 82%예요. 근데 지분은 15%. 이게 재산 분할로 해결될 문제예요?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가 나섰어요. 백병수 대표님, 오늘 주주총회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표이사 해임. 둘째, 지분 재조정.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내가 50% 지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투표를 해? 투표 결과를 보시죠. 김 변호사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투자자 2명의 위임장이었어요. 김영호 투자자분, 박준혁 투자자분. 두 분 모두 정선희 씨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선희 씨의 의결권은 15%, 20%, 15%, 50%입니다.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투자자들이 왜 선희한테? 왜긴요. 횡령 리스크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인카드로 3,840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 신용도가 떨어져요. 투자자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의결권을 넘긴 겁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제 이름이 빠진 이유 아세요? 당신이 일부러 뺀 거였죠.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 내가 개인 자금으로 만든 회사라고 거짓말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 거짓말이 이제 들통났어요.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강도윤 CFO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사모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대표님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반대했지만 대표님이 강행한 기록도 있습니다. 병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표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죠. 이대로 가면 저도 공범으로 엮여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강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이 새끼가 내가 너 대학 선배로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선배님, 제가 챙겨받은 건 월급이에요. 횡령에 가담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이 건넨 봉투를 열어봤어요. 이메일 프린트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병수가 희진에게 명품을 사주라고 지시한 내용, 호텔 예약을 법인카드로 하라는 내용, 그리고 강도윤이 이건 횡령입니다라고 경고했지만 병수가 내가 대표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답한 내용,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백병수, 이제 인정하세요. 당신이 횡령했고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거려. 병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김혜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백병수 대표이사 해임 안건. 찬성하시는 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투자자 2명의 목까지 총 50% 찬성이었어요. 반대하시는 분? 병수는 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찬성 50%, 반대 50%. 가부동수입니다. 의장 결정권으로. 잠깐만요. 조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주는 아니지만 증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병수 대표는 이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선희 씨의 투자금을 가로챘으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결여됐습니다. 조 여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대표 3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백병수 대표와 오이진 팀장의 불륜 및 횡령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명이에요. 이게 언론에 나가면 회사는 끝입니다. 병수는 고개를 들어 조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건 제 개인 문제인데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도덕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30년간 교육자로서 옳지 못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항복의 표시를 했어요. 알았어. 대표직 내려놓을게. 그리고 지분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지분 50% 제게 양도하세요. 그러면 형사 고소 취하해드릴게요. 뭐, 감옥 갈래요? 아니면 지분 포기할래요? 선택하세요. 병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분 양도할게.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계약서 쓰세요. 김혜린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에이블테크의 65%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병수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제 이름 지우고 제 돈 쓰고 다른 여자랑 놀면서. 이제 끝났어요. 백병수.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2025년 3월 중순 봄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병수의 오픈 행사에서 모욕당했던 그때와 똑같은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찬 냄새 풍기는 아줌마가 아니었거든요. 병수는 결국 지분 50%를 제게 양도했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형사고소는 조건부로 취하했어요. 병수가 회사를 완전히 떠나고 5년간 관련 업계 종사 금지 서약을 하는 조건이었죠. 병수는 서명했습니다. 감옥보다는 나았으니까요. 3월 20일 저는 에이블테크 대표실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수가 쓰던 책상, 의자, 컴퓨터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위엔 병수의 명함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병수, 대표이사. 저는 그 명함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을 여러 회수함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게 더 큰 복수라는 걸 알았거든요.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총 12명이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까, 자기들도 잘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대표이사가 된 정선희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직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자르지 않을 겁니다. 회사도 망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몇 가지 바뀔 겁니다. 화이트보드에 매직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첫째,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둘째, 회계감사를 분기마다 진행합니다. 셋째, 윤리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회사 돈은 회사 일에만 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개발팀 막내였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이진 팀장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부로 해고됐습니다. 횡령 방조 및 업무 태만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병수가 매일 이 풍경을 봤겠죠. 성공한 CEO라고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는 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조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희진을 가문에서 제명했어요. 정말이세요? 네. 오늘 아침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저, 그리고 희진 본인도 참석했어요.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습니다. 조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희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제가 30년간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슬프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희 씨, 제가 다음 달에 은퇴합니다. 네? 갑자기요? 네. 원래 올해 말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앞당기기로 했어요. 이 일로 학교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30년간 떳떳하게 살았고 마지막까지 도덕성을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 여사는 며느리를 잃었고 일찍 은퇴하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고 남편을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4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 개혁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 이유식 브랜드와 에이블테크의 결합이었어요. 에이블테크의 IT 기술을 활용해 이유식 구독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죠. 선희 대표님, 이유식 구독 서비스요? 시장성이 있을까요? 개발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있어요. 제가 10년간 맘카페에서 이유식 팔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엄마들은 편리함을 원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신선한 이유식이 배달되고 아이 원령에 맞춰 메뉴가 자동으로 바뀌는 서비스. 이거 만들 수 있죠? 가능합니다. 앱 개발하고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하면 돼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5월, 저는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을 계약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작업실은 너무 작았거든요. 이제는 하루 1000팩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어요. 6월, 이유식 구독 서비스 맘스키친이 정식 런칭됐습니다. 첫 달 가입자는 230명이었어요. 생각보다 적었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7월, 가입자가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8월엔 1200명, 9월엔 2500명.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선희 대표가 직접 만든 레시피, HACCP 인증받은 안전한 이유식, 매주 다른 메뉴로 배달.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10월, 저는 에이블테크 전 직원과 함께 공장 견학을 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믹서로 갈고 소분하는 과정. 그걸 보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걸 10년간 하셨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이었으니까요. 11월, 회사 매출이 안정화됐습니다. 이유식 구독 서비스가 월 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기존 IT 사업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투자자들도 안심했습니다. 정선희 대표가 더 잘하네라는 평이 돌았어요. 12월, 연말 결산을 마쳤습니다. 올해 순이익은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작년보다 3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두둑하게 줬어요. 그리고 송년회에서 말했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장하는 에이블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2025년 겨울 지금 저는 에이블테크 대표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려요. 하얀 눈송이가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립니다. 병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은 바로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형사원으로요.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은 납니다. 그가 조금만 정득했더라면, 조금만 제게 감사했더라면 우리 결혼 생활도 달라졌을까요? 희진은 학교에서 해고됐고 교육계를 완전히 떠났어요. SNS도 전부 비공개로 돌렸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조 여사는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계셔요. 가끔 저랑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여전히 단정하고 품이 있으세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기현 언니는 맘스키친의 공동대표가 됐어요. 배송과 정산을 총괄하면서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선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에이블테크 대표이자 맘스키친 창업자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체면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날부터 제 손맛은 누군가의 체면을 바치는 노동이 아니라 제 이름이 됐습니다. 정선이표 이유식, 정선이 대표, 정선이라는 사람. 제가 10년간 반찬을 만들고 이유식을 팔면서 배운 게 있어요.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요. 정직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그 정직함은 결국 제 것이 된다는 거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일어나요. 제 일이니까요. 제 회사니까요. 제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